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치약 브랜드 중에 46cm라는 치약이 있습니다. 숨결이 닿는 거리가 46cm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사람이 몸을 가진 이상 한순간도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이 공간 지키기, 거리 두기에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EBS 지식 채널에 방영되기도 했던 공간의 중요성, 오늘은 이 책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디스턴스. 3년에 걸친 취재와 분석 끝에 나온 책인데요.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고요.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인맥을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사이 공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읽어보시죠. 있는 듯 없는 듯.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이 질문에 시원스럽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 사람마다 성격과 취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공간 원칙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지 말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호불호를 명확히 구별하며 이를 잘 표현한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안다. 발표를 하더라도 자신 있는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한다. 한마디로 시원시원하다. 어느 모로 보나 싫어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지 말을 잘하기 때문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일반적 요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요소 중에서 비언어적인 요소가 70% 가까이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언어적 요소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쪽에서 분명 말을 하지만 상대방은 말 이외의 요소들을 70%나 받아들여 이해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 이외의 다른 요소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된다. 말 잘하는 누군가를 한번 관찰해보자. 그러면 그가 말보다 공간 활용을 더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상대방과 여러분이 어떤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자. 상대방이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아마도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고만 싶어질 것이다. 청중에게 말하는 방식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고대 그리스의 웅변가나 현대의 강연가나 청중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같다. 하지만 말할 때의 표정과 태도, 그리고 제스처 등은 더 정교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중 하나는 말을 할 때의 손동작이다. 말할 때 손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말하는 사람의 어깨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양쪽 어깨 넓이보다 범위가 커지면 과장되게 비친다. 즉, 내가 갖고 있는 공간 안에서 표현해야 한다. 어떤 TV 강연 프로그램에서 한 유명 강사는 넓은 무대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양팔을 활짝 벌리는 제스처를 강의하는 동안 자주 했다. 말하기에 기본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동작을 크게 하면 청중은 왠지 모를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런 부담감은 신뢰를 떨어뜨린다.
다시 카페 이야기로 돌아가자. 목소리나 손동작 등은 모두 공간과 관련이 있다. 큰 목소리나 과장된 제스처는 개인 공간을 확장시킨다. 다시 말해 타인의 개인 공간을 침범한다. 자신과 상대방의 공간을 적당히 오고 가면서 적절한 톤의 목소리와 제스처를 취하는 게 좋다. 그러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신뢰감을 갖게 된다. 듣기 좋은 목소리나 외모가 다홍치마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공간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재미있는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하철 쩍벌남을 떠올려 보자. 세상 어디에도 쩍벌남을 좋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언뜻 생각하면 쩍벌남이 크게 잘못한 행동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자기 다리를 쫙 벌려서 앉았을 뿐이다. 남성의 신체 구조상 어쩔 수 없다느니 하는 얘기는 논외로 하자.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왜 쩍벌남은 우리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까? 미관상 흉에서 옆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등의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한 이유는 바로 타인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하기 때문이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듯이 실제로 쩍벌남 옆자리에 앉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다. 공간만 침해받는 게 아니라 몸도 닿는다. 게다가 내 자신도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의 공간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다리 좀 오므려 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시각적인 공간은 좀 더 넓다.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커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보자. 비록 물리적으로 개인적 공간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꾸 눈에 걸린다. 시각적 공간이 더 넓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단순히 공간 침범의 이유로 문제를 삼기도 애매하다. 그렇다고 내 눈에 엄연히 보이는 불쾌한 행동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시각적 공간도 분명히 내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시각으로 공유하는 공간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개인적 공간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시각적 공간 자체를 없애버린다. 즉, 눈을 감는 것이다.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있는 승객이 많은 것은 잠을 자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을 보기 싫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 청각적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열차 내 물건 파는 소리라든지 전화 통화 소리 등이 그렇다.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청각으로 인식하는 영역도 개인적 공간이다. 시끄럽거나 거슬리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상대방의 영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 하루속히 사람들의 시각적, 청각적 공간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서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매너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촉각적, 시각적, 청각적 공간을 이야기했으니 후각도 살펴보자. 향수를 엄청나게 뿌리고 나온 사람을 가끔 만날 수 있다. 대체로는 여성이다. 마치 향수로 샤워를 한 듯 그 사람만 지나가면 반경 5m 정도가 향수 냄새로 진동한다. 이 경우에도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마찬가지다. 후각적 공간을 침해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코가 불편할 뿐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후각이 감지하고 있는 신체 완충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이다. 향수를 뿌리는 행위는 물론 개인의 자유지만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후각적 공간을 침범해 불편하게 만든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학자들은 시각이 인지하는 거리,
청각이 인지하는 거리, 후각이 인지하는 거리는 각각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각기관의 감지 기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른 탓이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감각기관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 인간의 역사는 공간을 둘러싸고 이 공간을 지키고 빼앗는 과정으로 흘러왔다.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며 현재까지도 몇 개 나라에서의 영토 분쟁이 뉴스에 오르고 있다. 인간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 이 공간이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처음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공간에 맞게 행동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사람이다. 공간은 시각, 청각, 후각 등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 공간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부드럽게 동화된 채 살면서 같이 숨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공간은 돈이다. 세상의 모든 사고 파는 것들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 일정한 가격을 지불해야만 그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옷을 사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한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가끔은 구매할 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너무 비쌀 때다. 그래서 만약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면 우선 가격이 싼 항공권이 있는지 열심히 찾는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단체 할인 티켓 중에서 남는 게 없나 알아보기도 하고 호텔과 연계된 에어텔 상품이라든지 인터넷에 저렴하게 나온 건 없는지 꼼꼼히 살핀다. 어떤 이들은 유난히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낸다. 비결이 뭔지 궁금한데 통상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에 이르기까지 싸게 구매한다. 사람들이 항공권을 싸게 구매하려고 하는 데는 좌석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같은 목적지, 같은 시각에 도착하는 항공기인데 이코노미든 비즈니스든 아무려면 어떠냐는 것이다. 몇 시간의 불편함은 참을 수 있다. 굳이 두세 배나 더 들여서 비싼 항공권을 사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비슷할 것이다. 항공권만 그런 것은 아니다. KTX도 서울, 부산의 경우 일반석보다 특실이 약 30% 더 비싸다. 물론 특실은 일반석보다 좋다. 더 조용하고 좌석도 편하며 앞뒤 사이의 간격도 넓다. 물도 마실 수 있고 과자도 준다. 그래도 항공권의 사례처럼 어차피 똑같은 시각에 도착하는데 무슨 차이냐고 여길 수 있다. 호텔은 어떤가? 하룻밤 잠을 자는 건 매한가지인데 어떤 객실은 몇 배의 가격이다. 당연히 더 넓고 쾌적하다. 그런데 항공기와 KTX의 좌석, 호텔 객실에는 간단하지만 그동안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공간과 돈에 관한 개념이 숨어 있다. 다름 아닌 공간의 크기에 비례해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퍼스트 클래스니까 당연히 넓고 편하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왜일까? 어찌 보면 그냥 넓을 뿐인데 왜 비쌀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비싼 공간들은 자신이 머물게 될 공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공간은 돈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이 아니면 항공기와 KTX 좌석 그리고 호텔 객실 가격 책정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만약 공간의 크기에 따른 가격 책정이 아니라면 서비스 수준의 차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이코노미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의 차이는 기내식 메뉴 및 기타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이다. 고작 더 좋은 식사와 음료 서비스 등을 위해 두세 배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돈 자랑이 취미가 아니라면 말이다. 최근 항공사들은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의 편의보다는 퍼스트 클래스의 공간성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의 크기는 더 줄이고 퍼스트 클래스 공간은 더 늘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보잉 777의 이코노미 클래스는 10당 9석이었지만 2012년부터 생산한 기종은 10당 10석이었다. 승객 통로와 좌석 크기를 줄였다는 얘기다. 47cm였던 좌석 폭이 43.2cm로 줄어들었다. 영화관 좌석이 62cm 정도이니 그 크기 비교가 될 것이다. 이런 추세는 고급 항공기라고 불리는 보잉 787이나 에어버스 A330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변화는 상대적으로 퍼스트 클래스의 공간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조치다. 퍼스트 클래스 전용 라운지를 만들고 객실 같은 공간을 마련하느라 퍼스트 클래스의 좌석 수가 줄어들면서 고스란히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우리는 공간이 돈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일부러 인식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예컨대 은행에는 소위 VIP 지점이 있다. VIP 지점의 특징은 고객을 위한 공간을 잘 확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고객 한 사람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편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급 식당도 생각해보자. 이런 곳에 룸을 예약하면 대개는 코스 요리를 주문해달라고 요구한다. 얼핏 부당한 거래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음 편히 그 공간을 점유하고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조용하고 편안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보는 게 맞다. 내 경우에도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하면 식사보다 공간을 우선시해 선택한 적이 많다. 그 정도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라면 엄청나게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별 불평 없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음식은 내온다. 몇 달 전 어느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수영을 한 뒤 사우나를 이용한 일이 있다. 사우나 시설을 새롭게 단장한 듯 보였는데 모든 샤워 시설이 철저히 개인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이했다. 구조가 마치 미로 같았다. 여러분도 그 사우나를 이용해 보면 개인별로 자신의 공간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카페도 마찬가지다. 카페에 들릴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오로지 커피나 차를 마시기 위해 카페를 찾는 것은 아니다. 음료 자체가 목적이라면 성능 좋은 커피 머신을 집이나 사무실에 들여놓으면 된다. 그런데 커피 머신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카페를 찾는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파는 건 음료가 아니라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공간은 돈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무엇인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자 할 때 그 가격이 왜 붙어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이 구두 얼마입니까? 누구에게나 지름신이 강림하실 때가 있다. 어느 날엔가 갑자기 좋은 구두를 한 켤레 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아무 때나 신을 수 있는 편한 구두 말고 정장 구두 중에서도 최고급 구두를 사고 싶었다. 좋은 장소에 갈 때 이 구두를 신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로 사버렸다.
가격은 비밀.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길이 덜 들었다. 그만큼 별로 안 신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밑창도 거의 닳지 않아서 여전히 새 구두 같다. 이 구두를 신을 만큼 좋은 장소에 별로 가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온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의 감각을 무시하고 환경에 우리 자신을 무디게 만들고자 하는 충동이 있다. 또 한구석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있는 환경과 지울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인정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다. 우리는 이 모순되는 두 충동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 누군가의 지저분한 방을 보면 평소 그 사람의 생활에 관해서 품고 있던 어렴풋한 의심이 그대로 굳어버릴 수 있다. 반대로 꿀 색깔의 석회석으로 둘러싸인 햇빛이 잘 드는 방은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건축의 의미에 대한 믿음은 공간이 바뀌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삶도 바뀐다는 관념을 전제로 한다. 저술가 알랭드 보통이 자신의 책 행복의 건축에서 한 말이다. 인간은 공간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존재다. 각자의 이성과 감성 그리고 자신만의 존재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공간적 경험에 의해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존재다. 세상에 공간이 아닌 곳은 없으며 우리는 항상 그 공간을 점유하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어느 공간에 들어서면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그 공간을 기억하게 된다. 눈이 즐겁고 귀가 편안하면 우리는 그 공간을 좋게 기억한다. 그런데 아무리 눈과 귀가 즐거웠어도 냄새가 불쾌했다면 그곳을 다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조합도 마찬가지다. 감각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우리는 그 장소에 가기를 꺼려한다. 이렇듯 공간은 종합적인 감각 경험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주관적 판단에 맡겨진다. 그 공간에서 함께할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다.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모으고 분석해 공간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미지도 기억한다. 어떤 멋진 장소에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을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하자.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 사진을 보면 그때만큼의 감동이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진은 그저 기억을 되살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더욱이 사진 속 장면은 정지되어 있는 순간의 장면이다. 동영상은 어떨까? 연속된 공간에 담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의 총체적 감각을 그대로 전해주지는 못한다. 감각 경험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오래된 신발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곳을 걸었는지 엿볼 수 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축구 선수의 축구화나 발레리나의 토슈즈는 그들이 어떻게 훈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공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그 경험들로 우리 자신의 이미지도 형성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투영된다. 자리 탓, 기분 탓. 여기서는 도저히 작업을 못하겠어.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곳도 마찬가지야. 핑계대지 말고 그냥 해. 장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거나 이 자리에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식의 불만을 토로한다. 이때 대개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대충 다독거려서 넘겨버린다. 그런 느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별나다고만 생각한다. 만약 이런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불평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장소를 옮길 텐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넘길 건가? 되도록이면
장소를 옮기는 것이 좋다. 공간에 따라 정말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는 잘하던 일을 장소만 바뀌면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잘하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 작업 능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하기 싫어 핑계를 대는 게 아니란 얘기다. 장소에 따라서 작업 능률과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작업실이나 사무실에서 일이 잘 되지 않아 노트북을 들고 조용한 카페 같은 곳을 찾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냥 장소만 바뀌었을 뿐인데 희한하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르고 속도도 빨라진다. 장소만 바뀐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장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이라서 그렇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기분 탓으로만 돌리면 몇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물론 꼭 장소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장소가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지 잘 판단하는 게 좋다.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능률이 떨어지는 뭔가가 있다면 장소를 옮겨도 별 효과가 없다. 직업적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공간 형태도 제각각이다. 디자인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개는 자신이 일하는 공간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작업하는 공간을 보이게 되면 디자인 완성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불안감도 갖고 있다. 게다가 디자인이라는 것이 결과물로서 보여주는 작업인데 중간에 이것저것 어지럽게 펼쳐놓은 시안들을 중간에 보고 혹시 그걸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일하는 공간을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 작은 공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서류철은 어디에 놓고 사무용품은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면서 최적의 공간 활용 방법을 발견해 보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나만의 공간이 된다. 공간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주장도 있다.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샘 고슬링 교수는 자신의 책 스누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남게 되는 흔적들에 주목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소 행동이나 성격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행동 양식의 잔여물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가령 책상 위에 오래도록 방치된 먼지 쌓인 빈 커피잔은 게으름의 흔적이고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사진은 활발한 성격의 흔적이며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상장이나 상패는 일에 대한 자긍심의 흔적이다.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추구하는 가치 등을 유추해낼 수 있다. 공간이 자신을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바꿔 생각하면 공간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일을 잘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 공간에서 주로 일을 하지만 잠깐의 여유를 갖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 아무리 일하는 공간이라도 하루 내내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가끔 여유를 즐기기도 해야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는 것은 몇 년 동안 일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사람에 따라서 원래 일을 잘하고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이 필요한 우리 대부분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후의 방어선을 배려하라.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사람이 그렇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전에는 생각이 짧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신체 접촉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악수하는 것도 꺼려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회생활하기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평일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전화를 하면 몹시 불쾌해한다. 이들에게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업무 시간에만 전화 연락을 해야 한다. 적어도 해가 떠 있을 때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적응하기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다. 모바일 환경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늘 연락이 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 24시간 통화 대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밤 9시 정도라고 해도 급한 일이면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업무 시간 이외에는 절대로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 뿐이다.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신체 접촉을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공간은 방어 기능을 갖고 있다. 심리적, 물리적 외부 위협에 대해 반응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위협을 덜 느끼면 그 공간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위협의 정도가 높아지면 더 커질 수 있다. 개인적 공간 영역은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므로 이런 류의 사람들은 퍼스널 스페이스 영역이 상당히 작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은 개인적 공간의 보호막을 펼친 것뿐이다. 그 공간을 인식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문제일 수도 있다. 아무리 까다로운 공간 운용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그들에게도 개인적 공간이 허용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일 뿐이다. 전화를 꺼려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화라는 수단이 단순히 통신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확장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생각한다. 즉, 개인적으로 쉬어야 하는 시간에 전화가 오면 개인적 공간이 침해된다고 여겨서 불편해하는 것이다. 전화라는 개인적 공간은 방어 기능 외에도 정보 교환 기능을 갖고 있다. 인간은 눈, 코, 귀, 피부 등으로 수많은 정보를 받는다. 이 감각기관은 개인적 공간에 대해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즘 전화는 대부분 스마트폰이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 그 영역을 넓히는 존재이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획득한다. 이 정보 교환 수단은 자신이 원할 때는 켜고 원치 않을 때는 끌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늦은 밤이나 휴일에 연락을 받는 것은 개인적 공간을 침범하는 셈이 된다. 주말과 같은 휴일에 전화기를 아예 꺼두는 것은 개인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행위로 이해하면 된다. 공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책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자신을 둘러싼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퍼스널 스페이스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최후의 방어선이다.